신사임당 영당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 신사임당을 모신 그림이실 텐데 여기 닫혀져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운서원인데요. 자운이란 말 자체는 사실은 도교적 요소가 강한 겁니다. 서기가 뻗친 거죠. 효종 원년에 자운서원이란 편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산 이름이 자운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자운산이어서 자운서원이었는지 자운서원이라는 편액을 받아서 그 이후에 자운산이라고 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사에서 서원이 차지하는 위치는 막강했습니다. 글자 뜻 그대로 보면은 서원은 공부를 하는 곳.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조를 지탱했던 모든 정치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이데올리를 양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사림들이죠. 선비들이고 이 선비들은 동시에 토지를 소유한 중소 또는 대지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상적, 그 다음에 정치적, 토지란 경제적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여기서 모이는 겁니다. 학생들도 받아들여서 가르치지만 여기 모여서 많은 대소사 일을 이야기하고 이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모여서 결국은 전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전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의 제야라는 것은 이들은 순수하게 제야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정치 권력, 중앙의 정치 권력과 강한 그 끈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다가 출세하게 되면 벼슬을 하게 되고요. 다시 벼슬을 못하거나 벼슬 안 하게 되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흔히 말하는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장성을 옮겼을 뿐이지 권력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조는 정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전국은 성리학자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조는 주로 왕권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권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권한이 더 셌던 것이죠. 그래서 왕권이 강했을 때는 공교롭게도 그 왕은 거의 몰락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폐위당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들이 기록하기 때문에 이들이 힘이 강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그다음에 이들의 힘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화됐을 때는 그 왕은 부정적으로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했을 때보다는 차라리 권력을 더 집중시킨 왕이 친정을 할 때가 백성들에게는 더 도움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전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반 또는 선비죠. 이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전국에는 이들이 결국 권력을 분정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더 힘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체제를 계속 유지할 때는 이런 체제가 혹시나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외관계 모순이 심각한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 간의 대결이 심각할 때는 국론의 통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현상 유지가 아니라 국가를 발전시킨 도약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차라리 권력을 한 군데에 집중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조선조 500년의 역사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하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애를 쓰지만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황, 이희 등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정리학자들, 관리들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이 강하죠. 예를 들게 되면 그런 거대한 토지를 소유했고 많은 노비들을 소유했고 그리고 부당한 관계들도 맺었고 그랬던 것이죠. 이게 역사의 사실인 거죠. 구조는 그렇습니다. 늘 그렇듯이 조금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하죠. 제 앞에 해가 비치고 있군요. 지금 오후 1시 정도가 됐으니까 정남에서 서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당연히 제 얼굴에 햇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뒤편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남쪽이니까 남쪽을 향해서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임금을 남쪽으로 바라보면서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운산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풍수에 입각해서 터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흔히 말하는 유생들, 공부한 학생들이 귀숙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양쪽에는 이들이 묵는 숙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인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강을 하는 것이죠. 즉 공부를 하고 토론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이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은 여기는 자운선이니까 율곡 선생이라든가 그 위에 김장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진영을 모셔놓고, 그리고 당연히 성리학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진영도 모시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태극기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 성리학자들은 아마 태극기가 달린 옷을 입질 않았을 겁니다. 이 태극이란 상징과 문양은 물론 있었던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태극기를 세운 것은 대체적인 전 박용효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은 태극기를 상징되는 것처럼 바로 이 조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 자체와 함께, 또는 조선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국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죠. 그들은 흔히 말하는 모화 사상인데요. 중화주의의 철저히 저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은 조선이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터전은 흔히 말하는 중국이었었죠. 또 말씀드리겠네요.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질서에 관한 명칭일 뿐이고, 중국은 근대에 들어와서 선문 이후에 처음으로 국가 명칭으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태극기를 달고 있는데, 저는 세계적 보편주의자입니다. 인류 전체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보편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고, 그러면 동시에 제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곳, 나의 자식들이 살고 있는 곳, 이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리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한 애정이 강한 겁니다. 제가 요 전에 바로 올린 영상을 보고 일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옷에 태극기가 달렸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특별한 의미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철들면서부터 국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밖에 나가면 일종의 국가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제 의식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 특히 옷에는 태극기가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한국 사회가 여러분 모두 알고 있다시피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조선조의 사색당파와 마찬가지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태극기 그러면은 우리 국가 전체, 우리 국민 모두 우리 역사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특별한 흐름에 속해 있기를 떠나가지고 태극기는 적어도 한국, 대한민국, 이 정통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태극기는 누구에게도 훼손되거나 또는 저평가돼서는 곤란한 것이고요. 태극기는 누구나 당연히 특별하게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위한다는 사람들,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들, 또는 국가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4대 국경이라도 국기를 달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달지 않거나 왜 그날을 놀려고 그러죠? 놀 건 다 놀면서 그런 기본적인 일도 안 하면서 정말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사회를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특히 태극기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은 태극기를 안 달았지만 저는 태극기를 달고 태극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의 정신적인 터전?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그런 혈연적 문제가 아니라 상징을 의미하는데요. 각 터마다, 각 단위마다 그 근본과 출발은 원액이 있듯이 우리도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으로 되고
꾸준히 주변에서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고 소화내면서 자꾸 역사가 발전하고 오늘날의 나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는 세계의 온갖 것이 다 모여진 총체지만 출발은 원액입니다. 이 원액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망각할 수가 있죠? 원액을 무시한 상태에서 보편성을 지향한다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나 마을이라든가 나라를 무시하고 세계를 지향한다고요? 인류를 지향한다고요? 누구의 인류입니까?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국가와 인류에 관해서도 분석이 뒤따라야 되는데요. 제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소박하게 얘기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터무니없는 관념주의자들, 실체가 불분명한 보편적 이상주의자들. 이 서울에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들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지배했을까?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념적인 지식인들. 실체적, 실용적 사고를 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보는 것이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질 않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 당시의 성리학자들은 안 그랬을 것입니까? 입에 달고 살았죠. 그렇지만 그들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